처음엔 천사 같았다는 며느리. 명절마다 살갑게 굴고 집안일도 척척, 심지어 시어머니 손에 로션까지 발라주던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며느리는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카드를 만들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시작했죠. 그 액수만 무려 3천만 원. 그러고도 당당히 말하더랍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요.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에게 당한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가족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며느리는 그깟 며느리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체면을 위해 참으라 말하지만 진짜로 무너지는 건 이름 이 집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무너지고 또 가장 단단하게 일어섭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까지 한 여자가 견뎌야 했던 참된 용기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서 갈비 좀 더 줘봐라. 너 없었으면 이 명절 어쩔 뻔했니?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제사상도 기깔나게 잘 차리고 말도 어쩜 그렇게 곱게 하노. 명절이면 을에 반복되던 광경이었다. 나는 쑥스럽게 웃으며 국자를 들었다. 시댁 식구들의 칭찬에 자연스럽게 뺨이 붉어졌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우리 며느리, 내가 자랑할 게 많다 아이가. 내 시집 와줘서 내가 복받았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목이 맨 채 고개를 숙였었다. 무릎 꿇은 채 조심조심 갈비를 담던 손끝이 떨렸다. 그래, 그땐 정말 시어머니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친정엄마가 안 계신 나에게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어른이었다. 시댁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신혼 초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적응하라고 배려해 주셨고 집안일도 시누이와 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내가 나서서 일을 해도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쉬어라 며 시어머니는 언제나 내 편이셨다.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했다. 내가 잘해야겠다고 이 집안의 일원으로 꼭 보탬이 되자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 부치고 제사상 차리며 설거지 2~3번씩 도맡는 것도 힘들지 않았다. 남편도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웃으신다. 고마워.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진짜 속마음은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조금씩 삐걱대기 시작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결혼 3개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던 시어머니가 뜻밖의 말을 꺼낸 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다. 며느리야, 그런데 혹시 급하게 쓸 돈이 좀 있을까? 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아, 뭐 그냥. 친정에 좀 일이 있어서. 한 300쯤 있을까 싶어서. 한 달 안엔 갚을 수 있어. 그땐 큰 고민도 하지 않았다. 돈보다 시어머니가 어려운 부탁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에 흔쾌히 통장에서 돈을 꺼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설렁탕 2그릇을 포장해 오셨고 내 손에 영양제를 꼭 쥐어주셨다. 내가 갚을게. 못 갚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자기야, 엄마가 또 급하게 100만 원만 더 필요하대. 100만 원. 작은 돈이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했다. 계속 이렇게 드리면 괜찮을까? 남편은 나를 꼭 안으며 말했다. 잠깐이야. 엄마도 눈치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야. 우리 돈 있는 거 알면 불편하실까봐 일부러 나한테 말하신 거래.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선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내가 주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결혼한 지 6개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벌써 1200만 원을 넘어섰다. 갚겠다던 시어머니는 점점 그 말을 꺼내지 않으셨고 내 질문에 알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며느리야, 내가 안 갚을 사람 같아 보여. 어차피 다 우리 집안 돈 아니겠니?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어차피 다 우리 집안 돈.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일해서 모은 돈이었다. 회사에서 12시간 넘게 서 있고 명절에도 출근해가며 번 돈. 그 돈을 우리 것이라 부르다니 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정말 나를 가족이라 생각하시는 걸까? 시댁 사람들의 칭찬과 따뜻한 말들, 손에 꼭 쥐어준 영양제와 밥 한 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당근 같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점점 굳어지는 말투, 갚겠다는 약속을 피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어느새 내 손에 들려있던 은행 통장. 모든 퍼즐은 너무도 천천히 그러나 명확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여름날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김지연 씨 맞으시죠? 여기 555은행입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이상 거래로 정지되었습니다. 카드 도용. 그 금액은 거의 500만 원. 명세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중 일부 사용처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마트와 쇼핑몰 이름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시간 그때 난 집에 있었고 분명히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던 시간이었다.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나를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 눈빛이 떠올랐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내 카드를, 내 신분을 어차피 다 우리 것. 그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자기야, 엄마가 혹시 내 카드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확신도 의심도 없었다. 그저 복잡하고 무거운 표정만 가득했다. 내가 알아볼게.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걸.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따르며 손을 떨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서야 스스로가 얼마나 몰렸는지 자각했다. 500만 원. 지금껏 시어머니께 빌려드린 돈과 합치면 1,700만 원이 넘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어떻게 사라진 걸까? 남편은 다음날 은행에 다녀왔다. 그리고 돌아온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다. 엄마 카드도 등록돼 있더라. 뭐라고? 자기 카드에 엄마 전화번호로 인증해서 결제한 기록이 있대. 그 말은 시어머니가 내 카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였다. 그날 밤 식탁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 척 하셨다. 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먼저 눈을 피했다. 며느리야, 너도 알겠지만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냐. 그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어쩌다 보니. 그 말이 너무 허망해서 잠깐 숨이 막혔다. 근데 어머니, 제가 사인을 하거나 동의한 적 없어요. 인증도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느릿하게 웃으셨다. 그게 우리 식구끼리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일인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식구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후 내 통장에 이상한 인출이 또 한 번 발생했다. 이번엔 무려 3천만 원. 눈앞이 하얘졌다. 결혼 전부터 모은 목돈, 어릴 때부터 매달 조금씩 모아온 전세 보증금 일부. 내가 유일하게 쥐고 있던 나만의 안전장치 같은 돈이었다. 은행 직원의 말에 의하면 며느리의 신분으로 등록된 세컨드 카드가 있었다. 이름은 내 것이었지만 발급지 주소는 시어머니 댁.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한순간에 다 뺏긴 기분. 재산이 아니라 내 존재가, 내 신뢰가, 내 자존감이. 그날 밤 나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감정은 한 번에 터지지 않았다. 시간을 두고 뚝뚝. 바닥으로 떨어지는 눈물처럼 느릿하게.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내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다. 국에 멸치 넣고 끓였어. 네가 멸치 좋아하잖아. 나는 멸치를 싫어한다. 결혼 전부터 못 먹는다고 했었다. 그 사실도 몰랐다는 건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닐까? 점심 무렵 시누이가 들렀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또야? 며느리한테 왜 그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굳혔다. 너까지 왜 그래? 내가 다 돌려놓을 거야. 당장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근데 그게 3천만 원이야. 그게 그냥 힘든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시누이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언니. 내가 몰랐어. 진작 알았더라면 방치하지 않았을 거야. 그 순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 기분이었다. 작은 위로였지만 그 작은 따뜻함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 너무 힘들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잠깐 엄마랑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하고 싶진 않아. 그런 말 안 해. 나 지금은 그냥 당신이 괜찮았으면 좋겠어. 그날 나는 혼자 친정 앞까지 걸어갔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다. 왜일까? 그 집엔 나를 반겨줄 엄마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고 싶지 않아서일까? 그저 나는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는 현실 앞에 서 있었다. 신분증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구청에 들렀다. 민원실 앞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시간은 움직이는데 내 마음은 멈춘 듯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금융 정보를 새로 정리했다. 통장도 닫고 카드도 해지하고 주소지 정보도 싹 바꿨다.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아니, 누가 또 내 이름을 함부로 쓰고 다닐까봐.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남은 건 고작 몇십만 원. 정확히 말하면 다음 달 생활비도 빠듯했다. 이 현실을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걸까? 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시간 되세요? 그래. 무슨 일인데? 방 안엔 TV가 틀어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투리실로 수세미를 뜨고 계셨다. 어느새 제법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지난번 카드랑 통장건 말이에요. 응.
저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뜨던 손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에 담긴 표정은 낯설게 차가웠다.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3천만 원 어머니가 쓰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천천히 웃었다. 쓸쓸한 그러나 어딘가 비뚤어진 미소였다. 그 돈 너희 둘이 모은 돈 아니었니?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식구들 몫이 될 돈인데 어머니 그건 제 이름으로 된 제 통장이에요. 그래. 그거야 내 이름이지. 근데 며느리도 식구 아니니? 내가 손댄 게 어때서? 숨이 막혔다. 그 짧은 말들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가 지금껏 나를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깨달았다. 자식이 아니라 통장 관리인.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줄 같은 존재였다는 걸. 남편은 그날 저녁 일찍 들어왔다.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랬대? 응. 미안해. 단 세 글자. 하지만 그 말보다 더 큰 분노가 몰려왔다. 미안하다고 다 끝나? 아니, 나도 솔직히 말하면 눈치채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나 몰래 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지금은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신 화내주지도 못했다. 며칠 뒤 은행 직원이 전화로 알려준 CCTV 화면을 확인하러 갔다. 나는 모니터에 뜬 영상을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빨간 모자, 커다란 마스크, 긴 코트. 그러나 그녀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익숙했다. 입금기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능숙하게 내 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누르고 지폐를 꺼냈다. 인출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화면 속 그녀는 미세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건 내가 알고 있던 얼굴이 아니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며칠 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묻기 위해 다시 마주 앉았다. 왜 제 돈을 그렇게 쓰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잘못한 건 맞다. 인정한다. 그럼 왜 그러셨어요? 나는 그냥 네가 고맙고 편해서. 그래서 그랬다. 내 딸 같아서. 그 말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딸 같아서요? 그래. 친딸이라면 이런 건 다 이해하겠지 싶어서 정말 그랬을까? 딸이었다면 차라리 함부로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딸도 식구도 아닌 참견하지 않고 반항도 안 하고 감사만 하는 며느리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함부로 대할 수 있었던 거겠지.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통장 원본과 서류들을 모두 꺼냈다. 하나하나 복사해두고 사본을 파일에 정리했다. 그리고 폴더 제목을 적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다시는 내 이름을, 내 돈을 허락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밥상이 조용했고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수세미를 떴고 남편은 퇴근 시간이 늦어졌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랍 안에 복사 서류를 들춰봤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혹시 꿈에서 깰 수는 없는지.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그 웃음소리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다. 그리고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응. 그 돈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뭐, 도용이잖아요. 제 카드, 제 통장, 제 이름. 다 어머니가 쓰셨어요. 시어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은 차갑지도 미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그래. 그러면 해봐라. 한번 해보자고. 네. 신고든 고소든 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며느리 체면 같은 거 집어치우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네가 이럴 수 있나?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누리고 산 걸 다 잊었나 보지? 제가 누리고 살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네가 뭘 했는데? 밥 좀 차리고 설거지 좀 했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내 아들 월급으로 집세 내고 생활비 내고 전기세 내고 다 했는데 그깟 돈 좀 내가 썼다고 이렇게 난리냐? 그깟 돈. 3천만 원. 나는 평생 그렇게 큰 돈을 쉽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없었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그래도 식구라고 생각했기에 이해하려 했다고. 그런데 더는 못하겠다고. 신우이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언니 나도 그랬었어. 뭐, 나도 결혼 전에 그랬어. 엄마가 내 이름으로 보험도 들어놓고 내 적금도 해약해서 쓰셨거든. 그땐 나도 그냥 넘겼는데 언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니야 싶더라.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엄마는 미안하다고는 해. 근데 그걸 행동으로 고치진 않으셔. 언니 이제라도 잘 끊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심으로.
며칠 후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다. 담당 형사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남편 어머니시라고요? 네. 일단은 진술조사 먼저 받고 절차대로 진행해 보시죠. 도장을 찍는 내 손끝이 떨렸다. 눈앞이 아득했다. 하지만 돌아서며 나는 확신했다. 이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을 지키는 문제였고 더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내 방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 진짜 나를 감옥에 보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 그럼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너는 그냥 착하고 참아서 좋았어. 말도 안 하고 고분고분하니. 그래서 며느리는 돈도 마음도 다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제는 저 아무 말 없이 참지 않을 거예요. 방으로 돌아와 전등을 껐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이제는 그깟 며느리가 아니라 내 이름, 내 인생을 지킬 나가 되어야 했으니까. 형사조사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정면의 책상 위엔 녹음기가 있었고 나는 마주 앉은 형사의 눈을 피해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손끝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김지연 씨 말씀하신 시어머니가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한 정황은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여기 추가로 인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맞으세요? 그가 건넨 서류 위엔 낯선 ATM 지점명이 찍혀 있었다. 위치는 내가 살지 않는 구의 외곽 상가 지하 1층.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긴 가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거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예요? 고모님이라고 하셨던 분. 홍숙희 씨. 숨이 턱 막혔다. 고모는 시어머니의 여동생이다. 자주 보진 않았지만 명절이면 꼭 얼굴을 비췄고 항상 좋은 말만 하던 사람이었다. 늘 현금을 두둑히 챙겨와 세뱃돈도 주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고모. 그런데 그녀가 내 통장을? 며칠 후 경찰은 고모를 불러 조사했다. 나는 참고인 자격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문이 열리자 화사한 옷차림의 고모가 들어섰다. 고모는 나를 보며 얕게 웃었다. 아이고 지연씨. 여기서 보니 좀 낯설다? 왜 그러셨어요? 응? 왜 제 통장을 고모는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며 말을 흐렸다. 그리고는 형사 쪽으로 돌아서면서 대답했다. 제가 쓴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언니가 시킨 일이에요. 순간 시간도 공기도 멈춘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시켰다고? 고모는 형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반복했다. 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 통장인데 어차피 우리 집안 돈이나 마찬가지다. 대신 내가 좀 처리해줘. 내가 직접 움직이면 티나니까. 그렇게 그녀는 당당했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통장에 찍힌 내역 일부가 고모가 다니는 병원의 진료비로 쓰였다는 사실도 경찰이 확인해냈다. 저희 집 애가 입원했었어요. 사정이 좀 급했죠. 그땐 진짜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셨어요? 아니, 남의 돈이라기보단 언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고모는 처음부터 공범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공범의 중심에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문을 걸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이게 현실일까? 어머니와 그 여동생, 두 사람은 나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놓고 실은 내 인생을 통째로 침범한 사람들이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말을 걸었다. 지연아, 된장찌개 좀 끓여줄래? 아침부터 속이 쓰리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조용히 다시 닫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오늘부터 저 어머니 식사 안 챙길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그 눈빛은 낯설도록 모르는 사람 같았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아니요. 이제야 제가 제 삶을 찾는 거예요. 남편과 나는 긴 대화를 나눴다. 그는 끝내 어머니를 두둔하지 않았지만 고모가 개입됐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그게 평생 그랬던 방식이었나 봐.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지연아, 계속 같이 살 수 있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었다. 짐을 쌌다. 가볍게, 빠르게. 하지만 손끝은 매 순간 멈칫거렸다. 한 벌 한 벌 옷을 개며 나는 이 집에서 보냈던 지난 2년을 곱씹었다. 침묵했던 날들, 참았던 날들, 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눌러왔던 그 모든 날들. 서랍 한 칸엔 시어머니가 사줬던 화장품이 있었다. 이거 며느리 쓸 때 제일 예쁘더라. 그 말에 기뻐하며 발랐던 크림. 이젠 손끝으로도 만지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방문 앞에 선 시어머니는 이미 내 짐가방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가방 손잡이를 내려다보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디 가려고? 이 집 떠나려고요. 왜? 그 한마디에 웃음이 났다.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걸까?
아는 걸 모른 척하는 걸까? 이젠 못 살겠어요. 아니, 안 살 거예요. 네가 참았으면 되는 일이야. 왜 제가 참아야 하죠? 저는 가족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뒤통수 안 쳐. 경찰서까지 끌고 가. 넌 애초에 며느리 체면도 없는 애였어. 그 말은 도리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맞아요. 전 며느리라는 이름에 너무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둑질도 참았고, 모욕도 참았고, 통장 털린 것도 넘겼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가방을 본 눈빛부터 굳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도 잠시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섰다. 지금 당장 나가겠다는 거야? 당장은 아니고 오늘까지만 짐 챙기고 내일 아침에 나가려고. 지연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엄마도 충격 크실 텐데. 그 말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담담히 물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충격은 생각해본 적 있어?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내 돈, 내 이름, 내 인생 다 엉망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본 적 있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겁게 내려앉은 정적.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건 잠시 거리 두자는 게 아니야. 당신도 이 집도 이 가족도 다시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시어머니는 끝내 내 방에 들어왔다. 무릎까지 꿇었다. 그러나 그건 사과가 아닌 애원이었다. 지연아, 그래도 너는 내 며느리야. 세상이 다 나를 욕해도 너는 그래선 안 되지 않니? 어머니, 저는 이제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나로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울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네가 떠나면 나는 어쩌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나는 속에는 단 한 번도 나 김지연이라는 사람의 행복이 포함된 적 없었다는 걸. 다음 날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택시를 부르며 현관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이 집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 그 안엔 내가 웃었던 날도 울었던 밤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처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려는 길 위에 있었다. 고시원이었다. 창은 작고 벽은 얇았고 침대는 몸보다 좁았다. 하지만 그 공간은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누구도 내 물건을 건드리지 않았고 내 이름을 도용하지도 않았고 무언의 통제나 기대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유였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나로서 숨을 쉴 수 있었다. 고소장 접수 후 2주가 지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조사 내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사용자가 고모이긴 하지만 명백히 시어머니의 지시가 있었고 통장 소유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으니 횡령,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입건될 가능성 높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곧 법적인 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먹먹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엄마 경찰 조사 다녀오셨어. 힘들어하셔. 짧은 문장 속엔 내가 없었다. 너 괜찮아? 는 없었고 어떻게 지내? 도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휴대폰 앨범을 열었다. 결혼 전 시어머니와 셋이 나란히 찍은 사진. 시어머니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 손이 이제는 내 통장을 쥐고 내 이름을 넘긴 손이었다. 다음 날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다. 전화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언니 괜찮아? 고시원에 있다면서 응. 먹고 자고는 잘해. 걱정 마. 엄마가 많이 무너졌어. 사실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언니가 너무 세게 나간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어.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세게 나간 게 아니라 이제야 나로 돌아온 거야. 신우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도 언니가 그동안 참은 거 내가 알아. 난 고맙다고 생각해. 언니 덕분에 나도 이제 엄마한테는 아니라고 말해보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세상에 단 하나쯤은 바꾼 게 있었다는 생각에 묘하게 가슴이 시렸다. 고시원 옆 작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샀다. 테이블 하나, 창 하나 있는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눈물이 났다. 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났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폈다. 이름 앞에 처음으로 김지연이라고 또박또박 적었다. 남편이 성도 시어머니의 그림자도 없이. 나는 이제야 진짜로 내 이름을 쓸 수 있었다. 화장실 가는 길목, 고시원 벽 틈 사이로 들리는 옆방의 숨소리.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함이 날 괴롭혔다. 핸드폰 알림이 몇 차례 울렸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또 남편이었다. 지연아,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내일 근처 카페에서 보자. 다음 날 오후 고시원 근처 작은 커피숍.
남편은 이미 와서 앉아 있었고 나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자리에 앉으며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얘긴데? 지연아, 엄마가 합의하고 싶대. 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넘어가면 정과 남잖아. 엄마도 그건 감당 못할 거라고. 그냥 좀 벌금 정도로 끝나게 해주면 안 될까? 나는 커피잔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고모도 사과하겠대. 그날 썼던 병원비, 그거는 고모 아이 치료비였고 상황이 급해서 진짜 몰랐대. 내 돈을 왜 마음대로 몰랐는지 난 아직도 이해 안 돼. 나도 알아. 근데 엄마는 네가 생각하는 만큼 냉혈한은 아니야. 자꾸 울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음이 났다. 웃기지도 않은 웃음. 내가 울고 잠 못 자던 건 중요하지 않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너 엄마를 살려달라고 나한테 빌고 있는 거야?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근데 나는 그냥 당신도 힘들까봐 그런 거야. 그 말은 참 간단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당신은 알아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믿음이 제일 슬펐다. 그날 저녁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나도 말렸는데 고모가 언니 회사에 연락했대. 뭐, 그냥 회사에 지연이 그런 일로 고소 중이라는 식으로. 직접 밝힌 건 아니지만 돌려 말해서 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야. 나는 말이 안 나왔다.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했다. 나 더 이상 며느리 체면 같은 거 안 챙긴다며 왜 이젠 내 사회생활까지 건드려? 미안해, 언니 나 진짜 엄마랑 고모 말리는데 힘들어. 괜찮아. 나 이쯤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메일함을 열고 회사 인사팀에 장문의 설명서를 작성했다. 사생활 문제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 중이라는 내용. 그리고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약.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기로 했다. 감추고 피해 다니고 모른 척하는 건 이제 끝내기로. 다음날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지연아, 나도 이제 뭘 믿고 당신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그냥 당신 편이었구나.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그래.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내 편이 되었으니까. 시어머니와 고모는 결국 나를 협박하고 압박해서 합의서 하나 받아내려 했지만 나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다. 그들도 알아야 했다. 진짜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상처를 어떻게든 안고 다시 일어선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그날 비로소 피해자가 아닌 생존자가 되었다. 문서가 도착한 날은 이상하게도 하늘이 맑았다. 경찰서에서 도착한 등기 우편. 봉투를 뜯는 손끝이 싸늘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고요했다. 횡령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고모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 가족 간의 일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가해자의 인식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러고는 창문을 열어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끝났다. 그러나 그 끝은 안도보단 깊은 허물을 데려왔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직접 고시원 앞까지 찾아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허름한 복도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좀만 얘기하자. 길게는 안 해. 그래. 우린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게 건넸다. 뭐야 이거. 합의금이야. 고모가 조금 보태서 만든 거. 검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한테 맡기고 싶었어. 나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그 돈 받아서 뭐 어쩌라고? 지연아, 우리 집안 끝나는 거야. 엄마도 고모도 감옥까진 안 갔으면 해서. 이제 와서 변명 안 할게. 근데 그 사람들 너희 덕 봤다고 생각 안 해. 그냥 한때 어리석었던 거라고 믿고 싶어. 나는 한참 침묵했다. 바람이 목덜미를 훑고 지나갔고 그 바람 속에 그의 한숨도 스며들었다. 너도 나랑 끝낼 생각이야? 나 당신을 용서하는데 너무 지쳤어. 그럼 아직 안 된 거야? 아직은? 그냥 나한테 말 좀 걸지 말아줘. 며칠 후 시어머니는 내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그깟 돈 몇 푼에 가족을 팔아먹냐. 넌 평생 저주받을 거다. 여자가 칼같이 따지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하는 거다. 그 말들은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내가 제대로 끊어냈구나. 그리고 며칠 뒤 검찰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다. 기소 결정. 벌금형이 아닌 약식 재판 예정. 두 사람 모두 정식으로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 대상자. 나는 그 사실을 곱씹으며 새로 구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고시원의 좁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 짐 하나를 옮겼다. 좁은 방 하지만 해가 잘 드는 창. 햇살이 내 얼굴을 비췄고 나는 처음으로 침대에 누운 채 웃었다. 그날 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나도 엄마랑 연락 끊었어. 왜? 언니한테 저주 메시지 보낸 거 보고 이제 내 아이까지 건드릴 것 같아서. 나 더 이상 그런 사람 곁에 두고 살고 싶지 않더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핸드폰을 껴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내게 가족이란 단어가 낯설다. 하지만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내 삶을 내어주지 않고서. 이사 후 며칠간은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그 흔한 카톡 알림도. 나는 그렇게 점점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고요가 나를 숨쉬게 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창밖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나는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재즈를 틀었다. 그 모든 순간에 남편도 시어머니도 고모도 없었다. 오롯이 나였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익숙한 손글씨. 봉투를 뜯기 전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지연아, 결국 이렇게 되네. 너무 늦었지? 내가 내 편을 들어야 할 때 그때 내가 망설이지 않았다면 달라졌을까? 우리 이혼하자. 이제 내가 붙잡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너를 더 붙잡을수록 내가 더 아프다는 걸 이제야 알아. 나중에라도 네가 웃으며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접어놓고 가만히 가슴에 댔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이별이었다. 그저 이제 와서 서로를 내려놓는 과정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녀는 경찰 조사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으로 입원 중이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다 병원 쪽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간호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느리분 이름만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지연 씨 그렇게.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그 이름을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불렀다니. 하지만 나는 이제 그녀가 부르는 그 이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이혼 서류는 며칠 후 법적으로 확정됐다. 공증까지 완료하고 나니 남편이 마지막으로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고마웠어. 미안했고. 나는 읽고 지우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 마음을 그곳에 남겨두기로 했다. 밤이 깊어졌고 방 안엔 책 한 권만 불을 받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제목은 내가 지켜낸 이름 김지연. 그리고 한 줄씩 썼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켰다. 그 문장들 위로 작은 웃음이 떠올랐다. 바람이 창을 두드렸다. 나는 창문을 열어 한 발짝 내디뎠다. 그 찬바람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이사 온 지 한 달. 조금씩 내 방에 물건이 들어찼다. 작은 책상, 중고로 산 원목 의자, 커튼 위로 떨어지는 오후의 빛. 퇴근 후엔 조용히 앉아 책을 읽었다. 책 속 문장들이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젠 천천히 마음에 박혔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건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다. 회사에서 사내 연수가 있었다. 3박 4일 지방 워크숍. 예전 같았으면 시댁일이 있어서요 라며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가겠다고 했다. 버스 창밖 지나가는 나무와 논 사이로 나는 몰랐던 평온을 느꼈다. 강의 시간엔 질문도 했고 조별 토론도 참여했다. 누군가 김지연 씨는 진짜 조리 있게 말 잘하시네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모처럼 자신 있게 웃을 수 있었다. 돌아온 날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언니 혹시 병원 한번 와볼 수 있어? 무슨 일 있어? 엄마가 퇴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언니 한 번만 보겠다고 했어. 억지로는 안 해. 그냥 전하고 싶었어.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갈게. 병원 앞 벤치에 앉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발이 안 떨어졌다. 결국 신우이가 와서 함께 올라갔다. 시어머니는 이전보다 수척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다. 나를 보자 멍하니 쳐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지연아. 네. 나 그날 이후 네가 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라.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어. 근데 그땐 왜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참 순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내 며느리는 참 다루기 좋겠다. 그런 생각했지.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하게 저려왔다. 그게 사람한테 할 생각은 아니었더라. 그래서 오늘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한때 네가 내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는 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 더는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내 이름만 지켜도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었다. 나는 스카프를 단단히 매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했어. 김지연. 그 이름 안에 지금까지의 나도 앞으로의 나도 모두 담겨 있었다. 가을이 깊어졌다. 거리엔 낙엽이 수북했고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 늘었다. 나는 퇴근길에 길가 작은 책방에 들렀다. 책방 주인이 아는 체를 했다. 요즘 잘 오시네요.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요. 사소한 인사도 이젠 내 얼굴과 어울리는 문장으로 느껴졌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차를 끓였다. 그날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조각이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는 아주 짧았다. 몸 잘 챙겨라.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미움도 용서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저 서로를 놓아주는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남편에게서도 소식은 없었다. 그건 역시 고마웠다. 그는 이제 그가 감당할 몫의 시간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는 작은 캘린더를 꺼내 날짜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은 내 생일. 하지만 이번엔 누가 챙겨주기보다 내가 나를 축하해주고 싶었다. 김지연, 생일 축하해. 이제 너는 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거울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한 번도 그렇게 자기 이름을 꺼내며 웃어본 적 없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 한 줄을 썼다.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름을 도둑맞던 날들을 딛고 이제는 당당히 나를 부르며 창문 너머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전등을 끄고 긴 하루를 마무리했다.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어느 날보다 평온하게. 누군가에겐 며느리로 누군가에겐 피해자로 불렸던 나는 이제야 내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붙잡아주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한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